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간의 뇌는 난자와 같다. 난자는 정자가 하나 들어오면 다른 정자를 모두 차단하듯이 뇌는 처음 접한 정보와 다른 정보를 차단하려고 한다.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멍거의 말입니다. 어떤 책을 먼저 접하느냐, 어떤 기술, 어떤 장사를 처음 배우느냐, 어떤 투자 방식을 처음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뭔가를 선택했고 어느 길이든 걷기 시작했고 저마다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끔은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생각을, 다른 경험을, 다른 주장을, 다른 지식을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막아내기만 한 건 아닌지 아직 내 앞에는 나의 발자국이 없습니다. 6월 20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 Y스트릿 편집장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 원탁의 기자들 K로 함께 찾아가는 날입니다. 라면값을 내려라. 라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라면 업계가 큰 고심에 빠졌습니다. 또 일부 서민들은 라면 가격 진짜 내려가나?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쩔 수 없는 물가 안정책이다. 혹은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다. 말이 많지요. 라면 값으로 보는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사정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또 한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죠. 투자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배우로 지목된 사람은 이건 소액주주 운동이다. 행동주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잠시 후 한번 따져보죠. 참고로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계로 일부까지만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일부만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을 위한 경제상식 퀴즈 빠질 수가 없죠.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 통장이 다시 또 인기를 얻다고 하네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니까 간편한 급전 창구로 이 통장을 쓰기 시작하는 건데요.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0.5에서 2%포인트 정도 금리가 좀 높기는 한데 그래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따로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통장을 많이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 통장에서 쉽게 빌리고 쉽게 갚을 수 있는 통장. 근데 또 여기 중독되면 안 되는데요. 길게는 6글자로 부르는데 우리는 쉽게 2글자로 줄여서 말하죠. 예전에 저 군대 생활할 때는 마산 국군통합병원을 이 2글자로 줄여서 불렀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275님이 1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르십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죠. 이인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밤 미국 증시는 그 노예 해방 기념일로 하루 휴장이었고요. 같은 시간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했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에다가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이제 둔화 우려까지 보태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골드만삭스 은행을 포함한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5% 초중반까지 낮추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외환시장에서 특이사항은 바로 일본 엔화의 약세 기조입니다. 일본 엔화가 이제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유독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1달러에 142엔대까지 올라서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고, 또 원엔 환율도 어제 장중 100엔당 이제 900엔대가 장중에 무너졌거든요. 통상 우리 이제 이 엔화환을 계산할 때 100엔당 한 1,000원꼴로 계산을 했는데, 예전에 그게 지금 8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엔화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행의 금융 통화 완화 정책 때문입니다. 네. 사실 고물가 때문에 이제 지난해 세계 각국이 이제 통화 긴축 금리를 올렸죠. 그런데 일본하고 이제 중국만, 특히나 일본은행은 나홀로 이제 돈을 풀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엔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 엔테크 열풍, 엔화를 직접 구매한다든가, 그리고 일본 주식에 투자하거나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과 경상수지, 특히나 이제 이 서비스 수지에는 이제 부정적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언제쯤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 출발한 국내 증시는 약보합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금 2,600선 지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엔화 가치가 한 올해 들어서만 6% 가까이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일본 또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다녀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수입차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수입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입차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대세인데요.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총 한 45만여 대의 전기차가 팔렸는데, 이 가운데 수입차가 11만 9천여 대 팔려서 비중이 25%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4대 가운데 1대가 수입차인 셈인데요. 이는 내연기관차 수입 비중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팔린 이제 내연기관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은 11.4%에 이제 불과했는데, 사실 보조금을 받아도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좀 비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이유는 뭐냐?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충전 인프라가 점점 확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차 브랜드들도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면서 아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내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동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죠? 맞습니다. 아마 일본이나 유럽 여행 가보시면 경차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대형차도 있지만, 연비부터 주차 공간, 각종 세금 혜택, 경제적인 이득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형차는 좀 찾아보기 좀 힘들어졌고요. 네. 점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2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신규 등록된 차량을 좀 조사해 보니까 전체 승용차 1,470여만 대 가운데 소형차로 분류되는, 소형차라고 하면 배기량 기준 1000cc부터 1600cc 미만을 얘기하는데요. 네. 비중이 0.1%입니다. 13,000여 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소형차가 전국적으로 쉬운 2대만 신규 등록이 돼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가 있었냐? IMF다, 이런 위기 있을 때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그래도 소형차가 좀 잘 팔렸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중형차 비중이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형차 비중이 31%입니다. 네. 10대 가운데 3대 이상이 대형차라는 건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차, 국내 소형차의 대명사라고 하는 현대에서 만드는 엑센트라든가 기아의 프라이드, 베르나 이런 이제 차종은 대부분 단종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 모델 출시가 집중되고 있는 전기차 쪽에선 아예 소형차 자체가 없는데요.
이는 유난히 큰 차를 선호하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 탓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성차들 역시 수익성이 더 나은 이 중대형차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차값이 점점 오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엑센트, 프라이드, 베르나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고 근데 진짜 사람들이 자동차도 큰 차 타다가 작은 차는 못 탄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차 수요보다 예. 두 번째 갈아타는 차 수요가 더 많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지난번에는 소형차 타는데 이번엔 중형차로 갈아타야지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맞습니다.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내 가족의 첫 차, 나의 첫 차 이러면서 소형차 수요가 있었는데 자 대출 상황도 살펴보죠. 고정금리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신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정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이미 3% 대출 상품은 자체로 감췄습니다. 이는 이제 은행채 발행 물량이 이제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다 미국이 추가로 2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시사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변동금리를 선택한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게 전세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휴를 맺은 은행 4곳의 고정금리 전세대출자 가운데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정도로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시중 4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난 2020년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데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내리면 사실 고정금리면 손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정금리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어떤 걸 택할 거냐. 이제 금리 인상기는 사실상 종료가 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건 추가 금리 인상기라기보다는 인하기가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근데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더 늘리라고 유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에 대한 또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물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성 감안하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최근에 이제 은행별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벌적 페널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무리수 아니냐. 대출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대출자,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권이 제한이 되는 만큼 이 문제는 이제 대출자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데 이걸 또 목표 설정하고 설정치에 못 맞추면 페널티 주겠다는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변동금리 대출을 줄여라 하고 하면은 변동금리 대출 금리를 상대적으로 올려버릴 수 있고 고정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좀 싸게 보이도록 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인을 할 수가 있는데 대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출 그 기간, 미래 그것까지도 좀 같이 계산을 해봐야겠죠. OTT 서비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는데 중장년층까지도 OTT를 많이 이용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중장년층도 돈 내고 본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BC카드가 이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OTT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니까 중장년층 고객이 해마다 연평균 60%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갑 여는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중장년층은 2019년 대비 올해까지 돈을 푼 게 매출액이 한 7.7배, 8배 가까이 이제 지갑을 열었는데 같은 기간 MZ세대 매출액 3.7배, 2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영화관, 공연장은 좀 한산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OTT가 좀 줄고 오프라인 이제 영화관, 공연장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냐? 이 히어로 효과. 임영웅의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력 있는 5, 60대가 네. 공연장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 히어로 효과라고 하나요? 예. 아, 네. 앞으로도 히어로 효과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돌아왔습니다. KBS 서영민, 조정인, 이세중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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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은 라면을 얼마나 자주 드세요? 라면 요즘 좋아하세요? 저희 집 애들이 부쩍 라면을 찾습니다. 애들이 한 4학년, 5학년인데 네. 얘들이 엄마 아빠가 좀 늦게 가면 자기들끼리 밥을 해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슬며시 전화로 물어봅니다. 아빠 라면 먹어도 돼? 맛있나 봐요. 네. 이세중 기자는요? 원래는 야식으로 많이 먹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라면을 먹으면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더부룩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늦게 드시는 거 아닙니까? 소화 기능이 확실히 나이 먹으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여기서 제일 자제하고 젊어 있습니다. 보이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조정인 기자는 라면 좋아하세요? 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가끔 생각나서 김밥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뭐 궁합이 좋아서 좀 먹고 그냥 라면만 또 따로 찾아 먹진 않습니다. 라볶이는요? 아, 그건 또 제가 하지만 어쨌든 근데 옆에서 누가 라면 끓여 네. 놓으면 항상 이제 한 젓가락 찾게 되지 젓가락 않습니까? 정도. 예.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아빠 라면 먹을 건데 먹을 거야? 그럼 안 먹는데요. 근데 저는 눈치껏 두 개를 아. 딱 끓입니다. 분명히 옆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아. 오게 돼 있어요. 저희 형이 저한테 그걸로 늘 구박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먹을래 하면 안 먹는다고 했다가 끓이고 나면 달라든다고요. 네, 냄새를 풍긴 정말 사람이 신기합니다. 국룰입니다. 국룰. 근데 갑자기 우리가 라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난 주말이었죠. KBS 일요 진단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출연을 했는데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뭐 전세 문제, 역전세 문제라든지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근데 다른 주제보다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라면 가격이더라고요. 라면 가격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라면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라면값 많이 이제 상승했다. 뭐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뭐 1년간 그 이제 한 13%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1년이 아니라 이게 1년 그 2년 전에도 한 번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새 두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다음 년에 또 한 번 올린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한 24% 정도가 2년 안에 오른 게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도 라면이 좀 서민 음식인데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비난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발언 중에 라면 가격이 굉장한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밀 가격은 추경호 총리가 뭐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뭐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뭐 절반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라면 가격 올렸을 때 하고 비교해 봐도 많이 떨어졌고 네. 또 평년 하고 비교해 봐도 아직은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밀 가격이. 그래서 이제 뭐 라면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올렸을 때는 밀 가격이 올랐다. 뭐 요런 거를 뭐 핑계로 해서 많이 올렸는데 이제 밀 가격 내렸으니까 좀 가격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네. 즉 기재부 출입이거든요. 서영민 기자가. 네, 그래서 네. 부총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네. 일단 화제가 됐어요. 네. 저는 화제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왜요? KBS에 나와서 화제가 됐죠. 일요 진단. 아, 우리 죽지 않았다. 아, 우리 회사에서 말했더니 좀 뉴스가 된다. 그렇죠. 일단 그 자체가 반가웠고 다른 하나는 이거 뭐 예견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했거든요.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이 특별히 올랐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고 라면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영상도 나왔어요. 방송 중에. 그래서 라면. 네. 왜냐하면 라면을 가장 체감 지수가 높은 품목이라고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성인들이 먹고 뭐 평균 개당 한 개가 넘을 겁니다. 1년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체감 지수가 높은 데다가 게다가 라면이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밀가루, 다른 하나는 가공식품입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걱정하는 건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죠. 식료품, 에너지, 재외 지수. 근데 근원 물가를 걱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딱 세 개입니다. 가공식품, 외식, 전기료. 네. 요 세 개거든요. 요 중에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것 전기료는 이미 건드려 놨죠. 네. 개인 서비스는 사실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건드리기 힘듭니다. 네.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은 건드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대기업이거든요. 네. 대기업이고 그 대표적인 품목이 밀가루로 만든 무언가 가공식품입니다. 국수면, 부침가루, 밀가루, 파스타면, 빵, 비스킷, 라면, 케이크 이런 것들이 지금 물가 지수 측정할 때 가장 상위에서 가장 많이 올라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밀가루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거 라면을 끄집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계환님이 보내주셨는데 팜유 가격도 많이 오른 게 아닌지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죠? 사실 라면에 보면은 육안으로는 밀가루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만 팜유 그쵸. 가격이 원재료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도 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많이 올랐을 거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뭐 마케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격도 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좀 근데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까 라면 가격도 내려야 하지 않느냐?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자? 라면을 1,000원이라고 치면은 통상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제조 원가로 보고 네. 나머지 절반을 뭐 물류비나 판매 관리비로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 그 500원의 제조 원가 중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게 한 절반 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밀가루가 핵심 재료지만 전분이나 기름값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또 뭐 에너지 가격 상승했고 물류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올랐다라는 게 업체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부총리가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거를 또 무시하기는 힘들고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눈치는 보고 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 업체에서 말하기로는 지금 조정 기자가 말하기로도 국제 밀가격이 내려오긴 했지만 네. 아직은 평년보다는 좀 높다. 그리고 국제 밀가격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당장 밀가루 가격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 이게 반영되는 데도 한 반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제조원가가 내려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라면이라는 게 뭐 10% 이렇게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뭐 몇십만 원 이런 고가 제품이 아니고 결국에는 10% 올라도 많아봤자 이게 100원 오른 건데 이게 전체 물가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건지 다소 좀 억울해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이제 그 당시에 라면 처음 올렸을 때 제가 이제 식품 유통 쪽에 출입하고 있었고 예. 당시에 이제 마트에 나갔는데 뭐 그래서 얼마가 올랐나 했더니 이제 뭐 900원에서 1,000원, 뭐 800원에서 900원 뭐 이런 식으로 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뭐 퍼센트로 치니까 굉장히 커 보이죠, 커 보이지만 그 당시에 뭐 냉면 가격 거의 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뛰고 뭐 이럴 때인데 사실 별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네라는 느낌 많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하자면은 2년 전보다 24%가 오르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인상 주기를 보면은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년만 뭐 농심도 거의 5년 주기 5년이나 10년 주기로 이제 라면 업체들이 가공식품 같은 거는 굉장히 가격을 올릴 때마다 정부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의 또 민심도 많이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상주기가 굉장히 긴 편인데 2년 전에 올렸을 때 거의 다 뭐 13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올렸다가 작년에는 이제 농심에 굉장히 좋은 핑계가 하나 있었어요. 뭐 영업이익이 뭐 24년 만에 뭐 적자로 맞아요. 전환했다 이러면서 네. 이제 가격 인상이 명분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웠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인상한 건데 좀 너무 타깃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불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국제 밀가격 떨어지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고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적자를 봤던 것도 더 크게 보이는 거고.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업체가 그래서 수익이 많이 개선이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국제 밀가격이 내려갔는데
라면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에 다 100원 정도씩 올렸다 보니까 예. 1분기만 보더라도 농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86%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네. 또 오뚜기도 11%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국 라면 업체 배만 부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작용할 수도 있는 라면 거죠. 먹는 사람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근데 라면 업체는 사실 농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 발언 나온 이후에 어저께 장중에 거의 9% 네. 폭락할 정도로 예,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네.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군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주가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다 떨어졌더라고요. 예, 오뚜기도 하락했고.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물가가 늘 저희 통계청에서 나오다 보니까 늘 유익 있게 보는데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 3년 동안 물가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려고 개별 품목별로 한 48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쭉 한번 이렇게 엑셀 파일로 보면서 가장 지난 3년 동안 그 상승률이 높은 품목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퍼센트가 높은 품목들이 걸리는 네. 거죠. 이게 거의 대부분 가공식품입니다. 외식은 10,000원에서 11,000원 오르면 1,000원이나 올랐지만 10%밖에 안 오른 건데 네. 여기 방금 말씀하신 뭐 부침가루 이런 것들은 2,000원에서 2,600원이 돼도 30%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뭐 식용유, 잼, 드레싱, 국수, 소금, 부침가루, 물엿, 밀가루, 파스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 면이 들어 있습니다. 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곡물 가격 때문에. 그게 일단은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방금 전에 라면이 한 반 정도가 원가고 그중에 밀가루는 반 이하일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면류, 빵류, 과자류별로 원가 비율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그 밀가루 비율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면 면류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한 60%가 넘고 네. 밀가루 가격은 그 안에서 또 한 60%가 넘습니다. 네. 면류 평균적으로 그러면 40% 정도는 밀가루 가격입니다. 원가에. 네. 빵류도 비슷한 수준이고 과자류는 그거보다 조금 낮습니다. 밀가루 비율이요. 그러니까 밀가루 비율이 업체에서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국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은 되는 겁니다. 전체 원가에.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어떻게 봐야 하면 그 아까 시차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실 텐데 작년에 2월에 전쟁이 시작하고 네. 3, 4, 5월에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카고 선물 거래소 가격입니다. 이 5월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7월에 흑해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 이후로 급락합니다. 그 뒤로는 그 3, 4, 5월에 굉장히 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그냥 그만해요. 그 전이나 그 뒤나 큰 차이 없고 지금은 그 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세준 기자가 전쟁 전보다 지금이 조금 낮을 뿐이다. 작년보다 조금 낮을 뿐이다 했는데 그건 평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평년 수준 이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에 시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제 물어보니까 밀가루 가격이 국내 수입 가격에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차 석 달, 넉 달, 5달. 그러면 작년 9월이 고점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는 한 9달쯤 지났죠. 9달쯤 지났으니까 그 시차는 해소된 겁니다. 그 뒤에 또 시차가 있대요. 이 곡물이 밀가루로 재분되는 그 시차. 그 다음 시차는 재분된 이후에 또 각 영역에 맞게 제조하는 그 시차가 있다는 건데 그 시차 고려해도 지금 밀가루 가격은 이미 다 내려왔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커지는 것이다. 저희 그 청취자 여러분의 그 문자 메시지 쭉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라면값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네요. 남하은님 과자도 있고요. 라면은 그리 금액 차이가 크질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경철님 라면값 내리면 빵이랑 과자값도 내리나요라고 해주셨고 9208님은 다른 것에 비해서 라면도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라면 가격 내리라고 하면 질이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이지연님은 올릴 때는 밀가루 가격 탓 내릴 때는 밀가루 비중이 낮다니 너무하십니다라고 또 반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따져보면은 밀가루 가격 낮아졌으니까 칼국수집 하시는 분들 짜장면 파시는 분들 빵 파시는 분들도 가격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사실 또 같은 논리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저마다 사정은 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도 뭐 전기요금, 인건비, 가게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경호 부총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이게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소비자 단체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웃으세요? 직권에 없는 일이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소비자 단체들이 목소리를 더 내왔던 건데요.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 네. 그럴 수밖에 말씀하시죠.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뭐 당연한 수준이긴 정부가 한데.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나 근데 이 자체가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내면서 내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야라는 말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 요청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아마 대부분 정부 요청이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2월에도 그 농림부 장관이 식품업계 관계자들한테 간담이 있었을 때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당시에도 일부 업체들이 올리려다가 올리지 않기도 했고요. 또 그때는 또 소주 같은 대표적인 서민 주류도 오를 뻔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도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인상을 처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이거를 단순히 요청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또 그런 요인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정부 권한이 아니긴 하지만 이거를 무시하면 아마 정부에게서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좀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 이유로 그 좀 가격을 내려달라라는 요청을 했었을 때 좀 뜨뜻미지근 반응을 보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뭐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가격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13년 전에. 네. 그렇죠. 당시에도 MB 정부 때 기획재정부 국장들한테 배추 담당, 네. 고추 담당 이렇게 일일이 지정할 집중 정도로 관리. 그때도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문제였어서. 근데 당시에도 보면은 라면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라면 가격을 잠깐 내리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올리기는 했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치킨 값도 그렇고 라면 값도 그렇고 그래서 연일 또 압박을 하고 있고요. 사실 네. 정부는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정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는 무조건 누르고 싶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랑 외식이랑 가공식품 요 세 개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전기료는 말 안 하고도 누를 수 있죠.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한전이 적자를 보지만 가격을 못 올리고 있죠. 뭐 기획재정부가 네. 최대 주주니까요. 예.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건데 가공식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수 플레이어가 대기업이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우려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거 자영업자들이 한 말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혹시 라면을 가게에서 파는 분들한테 그런 말 한 거라고 생각할까 봐 오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도 좀 읽혔습니다. 통화를 해보면. 네. 외식 쪽은 다릅니다. 여기는 자영업자 단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 압력을 정부가 행사할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공식품 쪽에 지속적으로 여러 종류의 압력이 정부로부터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있습니다. 근데 가공식품 업체도 그렇고 요즘에 네. 뭐 통신 업체도 그렇고 이제 정부들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분야의 그 기업들을 만나보면 제발 이제 관심 좀 자기 기업이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무관심이라고 네. 하죠. 따뜻한 무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황 교수님이 요즘 라면은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서요? 가격을 올리기 전에 아이스크림도 점점 작아지고 근데 가격 올리면 다시 커지고 과자도 점점 내용물이 줄어들다가 가격 올리면 다시 좀 더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살짝 그렇게 또 조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좀 둔화가 돼야 되는데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6, 7월 중에는 상승률이 2%대를 보여줄 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서민들이 이게 체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감을.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그 사실 물가 상승률 자체는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뭐 평소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데 3%대 초반. 네. 체감할 수 있느냐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인 그렇죠. 게 왜냐하면 이미 다 올라버렸거든요. 지금부터 조금 오른다고 해도 올라있던 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말씀드렸지만 가공식품, 외식, 전기료 이런 게 정말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인데 이 품목들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어서 이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정말 물음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내 앞으로 물가가 낮아졌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내리긴 내릴 것 같거든요. 라면이든 가공식품들이 조금씩 내리겠지만 다른 면에서 할인 행사 같은 게 또 많이 사라져요.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이렇게 뭐 맞아요. 용량 자체도 좀 변화하지만 이게 가격이 내리는 순간 뭐 할인 행사 같은 게 거의 사라지거나 실종돼서 사실상의 인하 효과를 누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가격 올리고 할인 행사하고 뭐 하나 더 끼워주고 네. 1+1 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그게 가격을 못 올리면 할인 행사들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기업들은 이익을 좀 보전하려고 네. 하니까요. 라면 업체들이 억울할 수 있는 지점 또 하나가 있다면 네네네. 2020년 1월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면 밀가루류끼리만 비교해보면 라면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24% 정도고 뭐 빵 30%, 파스타면 45%, 부침가루 68%, 국수 52%. 그런데 국수는 최근에 가격이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신용대출 잔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 대출이 다시 점점 증가세라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먼저 정해놓고 원하는 때에 꺼내서 쓰는 걸 말하죠. 그래서 다른 대출처럼 빨리 갚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좀 덜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 통장을 터놓고 보자 이런 분들도 많고요. 뭔가 좀 많이 플러스가 되면 좋겠는데 이거는 열어놓자마자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리면 안 되는데 힘겨워 보이십니다. 김정주 님이 최근에 영화 보고 오셨나 본데요. 마통석이라고.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달 전이었죠.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 꽂히는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또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로 꽂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라더견 사태가 반복되는 건가 봤더니 이번에 또 다른 인물이고 금융당국도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세 조정일까요? 이세준 기자. 이 5개 종목이 보니까 코스피 네 곳이고 코스닥 한 곳이던데 이들 네. 종목들의 그 최근 주가 상승률을 보면 확실히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이 2020년 1월 이후 보면 200% 레벨씩의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이들 종목들을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라더견 사태 때처럼 이들 종목들은 특징이 품절주라 그래서 네. 대주주 보유량이 많아서 시장에 유통되는 게 적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 그러니까 만호제강을 제외하고는 유통 물량이 50%를 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가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좀 취약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일단 이 강계혁 등이 이제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통정 매매 방식을 사용한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이랑 일정 시간에 일정 가격으로 서로 미리 짜맞춰서 네. 이렇게 거래하면서 좀 시세를 조작하는 방식을 쓴 걸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의 방점이 좀 더 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라더견 사태가 공통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래량 적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다. 않고. 특히 라더견 사태 때는 그래도 한 1조 넘는 종목도 있었는데 있었죠. 이번에는 뭐 최대 3천억 현재 기준으로 3천억대, 1천억대, 2천억대 시가총액이고요. 그것도 이제 올라서. 네, 예. 올라서 그리고 자산주라고 말하는데 예. 자산주라는 게 시장에서 평가는 굉장히 적게 받는데 근데 이 회사가 가진 땅이나 뭐 자산이나 이런 거 보면 시장 평가보다 훨씬 커서 이 기업들은 언제 떠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들인데 라고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던 주식들 계속 오르니까 언제 떠도 이상하지 않을 주식이 이제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올랐던 겁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 뭐 바른투자연구소라는 이제 카페. 네. 네. 거기 운영자 강기혁 씨라고 있습니다. 필명 뭐 원칙대로라는 필명을 쓰는 분인데 이분은 또
주가 조작 이거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다. 행동주의를 하려고 했던 거다.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라더기언 씨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취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내가 주가 조작이면 국민연금도 조작이냐? 라고 라더겐 씨가 저희 KBS 취재진에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그 주식이 저평가준이 샀고 또 샀고 또 샀다. 팔지 않았다. 우린 계속 사서 주가가 올랐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이거 국민연금이 하는 방식 아니냐라고 라더겐 씨가 물은 거예요. 말은 다르지만 지금 이번에 강모 씨가 한 말도 비슷한 말이죠. 가치 투자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일임 투자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우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분석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도 계속 샀다. 이런 식의 얘기니까 나는 가치 투자를 했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인지 밖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분이 비슷합니다. 근데 또 실제로 행동에 뭐 감사에 도전하기도 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근데 네. 사실 지난 2017년에 저도 이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 행동주의, 소액주주 운동하면서 근데 이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던 분은 맞아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다른 회사 대주주의 역공을 받아서 주가 조작 이걸로 고발을 당했고 실제로 구속도 됐었고 대법원 당시 확정 판결도 받았죠. 예,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네. 벌금 본인도 4억까지. 본인 카페에서 저 주가 조작으로 유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뭐 카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행동주의, 소액주주 운동 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5개 종목을 보면은 앞에서도 서영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산 가치의 절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기업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게 소액주주들이 경영권까지 확보를 해서 대주주를 몰아낸 다음에 저평가 상태를 좀 탈피해보자. 이런 것까지 사실은 도전했던 사람인데 이게 정말 맞는 소액주주 운동일지 혹시나 이번 사태 때문에 정말로 바르게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행동주의 하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진 않을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이게 대주주의 이재준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의 영향이나 가치가 다른 것들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리를 높이는 운동을 활발히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사실 소액주주 운동은 어떤 주식에서 이 소액주주들이 많을 때 그들의 의견이 좀 정당하고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 강기혁 씨는 자기가 직접 주주를 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 마치 그 자체가 주가 조작 프레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좀 무료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정거래 같은 어떤 그런 특정 방식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만 다뤄야지 이거가 원래 소액주주 운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인규 님이 가치 투자에서 가치 투자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 좋지만 또 여러 사람과 같이 함께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사람들끼리 미리 짠 가격에 주고받고 하면서 통정 매매를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시세 조종이고 불공정 거래 행위고. 그 사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을 때도 계속 통정 매매 방식을 썼는데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주주 운동이라고 항변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주식을 소액주주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사들이고 의결권 행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면 매도해서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벌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행동들이 시세 조정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사실 금감원 네. 원장이 이날 저희도 신속하게 보도했지만 네. 당일날 보도했어요. 사실 라더겐 사태 때는 그 다음날 정도 이게 뭔가 궁금해서. 근데 이번엔 바로 알았거든요. 거의 비슷하다. 근데 금감원은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지켜봤고 남부지검하고 같이 공조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근데 딱 터져서 바로 거래 정지시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수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압수수색 영장도 바로바로 집행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뭐 금액까지 부당거래 금액이 100억이 된다. 뭐 이런 종류의 금액까지 나왔어요. 이 말은 통정거래 방금 이세준 기자가 말했던 그 사고 파는 주자를 정해놓고 주가를 끌어올린 점이 수사당국이 보기에는 넉넉히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과 소액주주 운동과 같을 수는 없고 만약에 이게 정말 소액주주 운동이었다면 지금 하한가가 떨어졌잖아요. 네. 거래정지가 풀렸을 때 정말 이 주식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의 활동에 과는 별개로 그렇다면 주가가 유지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거래정지가 풀리는 순간 다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통정거래가 없으면 지탱되지 않는 주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한가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이들의 통정 매매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올랐을 주가인가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사실 시세 조정, 이 통정 거래, 자전 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 의도가 선했느냐 불순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네.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최근에 강기혁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도된 걸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천 회에 걸쳐서 통정 매매를 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당국에서는 한 1, 2년 가까이 이걸 봐왔다는 건데 아쉬운 지점은 그거죠. 꼭 하한가가 터지고 나서야 문제가 되고 나서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뭔가 대책을 부랴부랴 해놓고 사실은 우리가 그 전부터 봐왔습니다라고 해요. 물론 열심히는 했겠습니다만 그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못했을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당일날 보도를 하면서 지켜봐 왔다는데 왜 하한가 전에 대응을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보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주식이 내리는 낌새가 전혀 없는데 이 주식에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어라고 해서 들어가서 검찰이 아니면 금융당국이 들여다본다라는 신호가 되면 그 신호가 주가가 내리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는 것보다는 한 번의 신호를 보여주면 바로 나서겠다. 이 정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게요. 그 지점이 참 이해가. 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같이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SG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 라더견 씨 사태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 내려 꽂히고 막 연속 하한가 나고 난 다음에 당국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전에 뭐 모니터링은 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액션이죠, 액션. 아까 그 서영민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5개 종목이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예전에 내부에서 뭐 횡령이 일어났다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실질 심사를 위해서 거래소가 정지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한가 꽂혔고 그 내부의 뒷단에서 통정 매매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거래 정지를 그냥 직권으로 시켜버리는 거 사실 저도 10여 년간 증권 쪽을 취재를 해봤으면 처음 봤거든요. 네.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어요. 맞습니다. 아마 SG 사태가 있었고 직전에 이제 유사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바로 조치에 들어간 것 같고요. 거래소 얘기로도 SG증권 뭐 하한가 당시에 비슷한 흐름이 보이면 우리가 대책을 하기로 이제 금융 당국하고 이미 다 협의가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로 거래 정지에 들어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심사도 없이 이런 식으로 거래 정지를 해버리니까 돈이 묶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풀어달라 이건데 또 한켠에서는 하루 만에 거래 정지된 게 차라리 다행이지. 만약에 이거 그대로 놔뒀으면은 정말 혼란의 혼란 또 이른바 핫다라고 하는 하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늦어져갖고 또 그때 늦어졌다고 또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전문가분들도 일단 거래 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좀 필요했다라도 보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안 좋고 또 거래가 재개됐을 때 어떤 추가 피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수사의 속도를 내서 빨리 거래 정지를 풀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검찰이나 수사당국이나 금융당국의 조치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좀 평가는 좀 유보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당일을 생각해 보면 저희도 취재진도 당일 이 소식이 뜨자마자 이거 똑같다라고 느꼈고 바로 저희가 취재를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가 살폈던 게 예전에
예전에 라더견 씨와 KBS 취재진이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보면 본인의 문하생이 많다고 했습니다. 문하생. 네, 문하생. 그래서 혹시 라더견과 이 강 씨가 친분이 있어? 만난 적이 있어? 이런 걸 저희가 궁금해했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문하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봐 했는데 라더견 씨는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면 기간이 아직 한 1년 반 이 정도인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5개 주식은 최소한 한 2, 3년 전부터 주가가 끌어올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문하생은 아닐 것이다. 친분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비춰보면 당일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강한 그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도 뭐 수천 명이 가입된 그 카페가 있었고 또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좀 아이디어 없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이런 시세 조정에도 취약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지난해 12월에 판결 나왔는데도 똑같이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벌금이 뭐 4억 원 정도라고 네. 했지만 벌어들인 수익이 수십억이라고 네. 봤을 때 다시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아마 이번에도 처벌이 설사 받더라도 또 비슷한 방식이 나왔을 때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분명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그 최대 10년간 신규 거래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장에 대한 제재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네. 일단 확실히 전주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좀 빨리 마무리를 또 해야 되겠네요. 또 앞으로도 이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더 체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KBS 서영민 기자, 조정인 기자,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 상식 퀴즈 정답은 마통이었습니다. 마통 마이너스 통장.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5154님 이 통장이 제 반려자예요라고. 마통과는 이제 반려자가 되지 않으셔야 될 텐데. 일단 저희 성공 예감은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1부까지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KBS 1TV와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내일은 2시간짜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